네,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신 이후에 시장이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빠르게 반등을 해서 그때 출연했을 때 시점보다는 시장이 좀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그렇죠. 제가 2달 됐나? 네, 그건 됐습니다. 10월 달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가 조금 나빴죠. 그때가 아마 가장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네. 그러고서 꽤 많이 올라왔죠.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바닥에서 대비해 코스피가 300포인트 넘게 올라왔다가 지금 2,400을 지지하느냐 이제 지금 거기에서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올라온 거죠. 그런데 안 올라온 쪽은 거의 안 올라왔어요. 또 이게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지수는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바닥에서 뭐 5% 10%는 올라왔죠. 그렇지만 이제 고점에서 물린 개별 종목 중에서는 지금도 신저가인 종목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렵죠. 물린 사람들은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2,500 근처 갔다가 이틀 비교적 크게 빠진 편이죠. 지난주 맞아요. 금요일 날에 45포인트 빠지고 오늘도 한 15포인트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60포인트 빠졌는데 이럴 때 또 뒤통수 맞으면 또 되게 또 고점에서 급락하는 종목.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는 이제 특히 그동안에 그 하반기에 좀 고점을 찍었던 종목들 그런 것들 급락세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시 아무튼 많이 올라온 쪽은 이게 되게 세게 하락폭이 좀 큰 편이에요. 외국인에서 오늘 이제 좀 많이 팔았는데 매도를 했는데 주로 배터리 3사들 거기에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2,150일 때 그러고서 달러가 1,400원 넘었을 때 있잖아요. 1,450원 근처 40원, 30원일 때 줍줍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샀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목들도 올라오고 달러 대비해 원화값 대비해서 원체 이제 주식 가격이 이렇게 싸니까는 원화 가치가 근데 지금 오늘도 종가 기준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1,298원 뭐 이 정도니까는 거기에서도 벌써 이제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는 수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미 단기간에 많이 먹었으니까. 네, 단기간에. 그래서 지금 12월 달은, 일단은 지금 정리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로 성적표 좋게 보이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자산운용사 같은 데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과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저런 것도 있죠. 리밸런싱 하는 경우도. 공매도를 쳐가지고 많이 비어있으면 조금 메꿔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12월 달은 그렇게 정리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또 12월 26일인가? 배당 마지막 날. 배당락. 배당을 또 바라고서 배당받기 위해서 또 들어오는 일부 매수세도 있긴 있겠죠. 그래서 12월 달은 큰 폭의 뭐 상승은 없고, 요번에 2,500 근처까지 왔었는데, 그게 꼭지죠. 그러고서 벌써,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아주 급격하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년 이제 분석 이렇게 하는 오늘 신문 보니까는 증권 쪽에서 증권사들에서 최저점을 내년에 2,100선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한 2,300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제가 차트를 봐도 약간 그쪽에서 약간 지지선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떨어질 때면 겁먹을 필요가 없이 적극 매수할 시기란 얘기죠. 이번에 떨어질 때는.
왜 그러냐면 다 아는 패니까 이제 악재라는 게 뭐 때문에 악재인 건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는 그 리스크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거가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고금리가 지속될 것 같으니까는 지금 금리를 많이 올렸잖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그렇다고 지금 인플레이션은 그냥 그 고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고금리 상태로 내년에 일정 부분 그냥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그 한계 기업들 특히 이제 리스크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따라서 1, 2월 달까지는 급격하게 오르기가 어렵다 보면 조금 떨어지고 네. 연말도 네. 이렇게 정리 매물도 나오고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 그 마음에 드는 그 기업들이 만약에 주가가 지난번처럼 떨어지면 이거 좋은 매수 기회라고 저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겁먹을 건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은 마지막 악재가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게 내년 그렇죠.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발생한다고 여기저기서 얘기하잖아요. 나오니까.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떻게 본다면은 올해 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이전 저점을 깨고 막 내려간다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한 2,300선 그 언저리 어디쯤에서 좀 지지를 하고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증권사 평균 최저점이 2,100인데 저는 그거보다는 한 200포인트 좀 높게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자 신문 보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지나가 봐야 알죠. 뭐. 그렇긴 하죠, 사실.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포커스를 착 맞춰가지고 왜 손해봤냐, 뭐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거 무료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무료로 들으시면서 맞아요. 손해배상 얘기하시면 안 되지. 이게 사실 근데 그런 거 뭐냐면은 이게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듣고 이거 100% 믿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나중에 뭐 틀렸다고 하면 약간 핑계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괜히 이제 뭐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틀렸네 만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그 인사이트나 견해를 듣는 이유도 당연히 누구 말이 100% 정답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그렇죠. 그거 제 생각에 맞춰서 저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견해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약간 눈여겨보신 주식이 있다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매물이 나와서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약간 좀 개별 종목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과 또 유사한 삼성전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6만 원 뚫고 6만 전자까지 회복을 한 다음에 안착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삼성전자 뭐 다 아시다시피 5만 2천 원 저점 그리고 6만 3천 원까지 갔으니까 한 11,000원 정도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죠. 6만 오늘도 300원인가 200원으로 끝났거든요. 종가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수하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처럼 뭐 거기까지는 안 떨어지는데 6만 원도 크게 손해볼 가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더 떨어져서 5만 한 8천 원까지 떨어지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저도 살 생각이거든요. 5만 한 9천 원? 하다못해 1,000 원이라도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6만 원을 지지하면서 6만 원 근처에서 조금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6만 원을 깰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12월 달 중하순에도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월 달부터 그냥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을 했죠. 올해 1월.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한 그 확정이 아직 안 됐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만약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오버나잇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지금 기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내년 전망이 뭐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데도 20% 감산한다 그랬고, 경기 둔화가 찾아오면 역시 이 수요가 그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는 네. 결국에 이 디램값 하락 뭐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상반기에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이제 다 반영돼서 지금 주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크게 조금 더 빠지면 매수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년 하반기 되면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래도 7만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6만 원에서 7만 원 해봤자 15% 되나? 15% 되죠. 15%. 되죠. 네, 15% 되네 그래도. 네, 그죠? 네. 15% 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7만 원은 무난히 회복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봐야 알겠지만. 반도체가 워낙 사이클 산업이라서 사실 예.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만 있으면 무섭게 또 오르잖아요. 또 그렇죠. 그건 뭐 반도체가 아무리 그 수요가 조금 줄어서 그렇지 반도체 없이 뭐 그 세상이 돌아가나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는 무조건 제가 보기에 또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배당도 중간중간 하고 중간 배당도 있고 연말 배당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한 가격대가 지금은 리스크가 그렇게 뭐 크게 많지는 않고. 네. 우리가 지난번에 떨어질 때 5만 2천 원까지 떨어질 때 네. 아주 시겁을 해가지고서 또 막 네. 그랬는데 뭐 그때는 불투명한 게 원체 많다 보니까 그렇대서 이제 언더슈팅을 했던 거고, 지금 가격대도 무난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6만 원 정도. 네. 네. 여기에서 맴맴하지 않고 좀 이제 조금은 더 떨어질 소진이 있죠. 한 1,000원 정도. 그래도 그냥 지나면 다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또 TSMC도 매수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약간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해주는 부분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에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또한 시가총액 상위를 구성하는 종목이 또 인터넷,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주식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오도 좀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간 좀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주식은 좀 무엇인지 대형주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늘상 이렇게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대장주들은 그동안에 좀 과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외국인들이 이제 이익 실현 차원에서 매물이 나왔고,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웬만큼 떨어지면은 또 괜찮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닥을 다진 거예요. 어쨌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5만 5천 원 선에서는 무난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선에서는 무난하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16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8만 원 넘었죠. 네. 그러니까는 네이버 같은 경우도 괜찮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팍팍팍팍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 3월 달에 그 팍팍팍 올라가는, 이제 그런 거는 거의 끝난 거고. 그건 올라면 또 10년 기다려야죠. 이렇게 이제 다지면서 그냥 그때 나오는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큰 거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동안에 떨어졌다가 게임주 중에서 그래도 꽤 회복했다가 요번에 다시 또 20만 원 밑으로 간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과거에 이제 올라갈 때는 그 섹터별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유동성이 축소돼서 지금 투자 자금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고객의 예탁금도 줄고. 맞아요. 그러면 핵심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식으로. 섹터 중에서도. 섹터 중에서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게 돈이 많고 넘칠 때는 섹터로 같이 묶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적자 기업도 2차 전지라 그러면 같이 올라가고 맞아요. 막 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같은 이제 2차 전지 3대장 주들도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실적에 따라서. 게임주, 인터넷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지만은 개별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각계약진. 바이오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바이오주들도 뭐, 바이오라고 해서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코로나가 극성일 때, 코로나 치료자만 붙어도 그냥 막 올라갔잖아요. 그냥. 신풍제가 생각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코로나 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멸균을 시킨다는 말만 들어가면 뭐, 올라가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국내 이제 코로나, 이 백신 아니에요? 1호 백신인데, 결국에 폐기 처분하기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그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3분의 1도 더 떨어졌죠. 4분의 1, 맞아요. 4분의 1 토막이 나온 거죠. 30만 원이 넘었었는데. 그러니까는 그런 것처럼 이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 유동성이 축소가 된 시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장세, 역금융장세일 때 대표적으로 역금융장세 때는 돈을 잘 버는 기업, 거기에 돈이 집중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투자 자금들이 그냥 선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봐서 인터넷주들 중에서도 이제 게임주들은 각계약진하는 거고, 요거 네이버 카카오는 그래도 너무 많이 떨어진 데다가 그래도 기업이 뭐 그렇게 엉터리가 아니고 괜찮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이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는 거기에서 점유율도 떨어지고 판매가 시원찮으니까는 그러니까 1,000만 원가량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는 그 같은 값이면 비슷한 차종에 다른 자기네들 차 사겠죠. 국내 차를 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현지 공장이 가동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갭맥국에 또 조금 염려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템포 늦춰지면 또 이제 점유율을 따라잡는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 8만 원 넘었던 것이 8만 7천 원, 8만 8천 원까지 갔었거든요. 올 초에. 네네. 올 초에 8만 8천 원이었고 제가 중간에 8만 7천 원에 팔았고 그 8만 원 요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로 전에만 해도 10월 달, 9월 달만 해도 8만 원 선에 있었거든요. 그랬던 게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6만 4천 원까지 왔다가 요번에 7만 원 갔다가 지금 6만 6천 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난번에도 6만 5천 원에 좀 매수를 했는데 기다리면 6만 5천 원까지는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배당도 괜찮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 괜찮고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하고 이렇게 이제 비슷하니까는 그것들도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치고 있으면 지수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덜 올라가는 거, 그쪽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조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수하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물론 개별주들에서는 오버나잇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빼놓고서는 대부분 지수하고 키 맞추기를 해가지고 지수 대비해서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특히 대형주일수록 외국인이나 기관이 공매도를 칠 수가 있으니까는 맞아요. 조금 많이 올라갔다 싶으면 조심하는 게 좋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다.
저점에서. 네. 정리를 해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장기적인 업황은 적고 성장성은 좋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보다 아웃퍼폼하고 지금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괜찮다는 그렇죠. 거죠.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반면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2차 전지가 달려간 것보다는 확실히 좀 소외가 됐었고 지금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괜찮다.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2차 전지 얘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데요. 2차 전지가 진짜 증시의 장기간 주도주로 자리매김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좋았으니까. 옛날에 뭐 약간 뭐 배터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BBIG라고 해서 그 엄청난 그 주도 성장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 살아남은 게 2차 전지란 말이죠. 2차 전지만.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2차 전지 관련해서 막 신규 사업을 추가하면서 막 진출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개별 기업이고 후발 기업들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 그러니까 잘 이제 그 휴대폰 나왔을 때 그러니까 휴대폰이 아무나 다 들어왔던 거예요. 아무나 다.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고서 스마트폰으로 바뀌기 전에 거의 다 이제 퇴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돈이 딸려가지고 기술력도 딸리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완전히 판세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완제품 말고 소재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전해질 하다 보면 양극재에서도 또 얼만큼 그 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제 중소기업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충분히. 맞아요. 그게 이제 뉴스로 나오고 신문으로 나오니까는 그냥 너도 나도 2차 전지 하는 것 같지. 거기에도 각 부품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작정 그거를 뉴스화 시키는 기업보다 진짜 저 기업이 실력이 있어서 그게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먹히느냐 그런 것까지도 잘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주가 띄우기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뭐 2차 전지에 투자를 한다 그런 거로는 이제 안 먹히는 거고 우리 모토로라가 그 휴대폰 시장의 세계 탑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만둔 것처럼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도 이제 살아남는 기업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2차 전지 하지만은 이제 그 우리 대형 3사들은 벌써 이제 이게 딱 틀을 갖춘 거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작은 그 부품이나 작은 파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거지. 그 뭐 돈이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옛날에 진출했죠. 포스코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체 사이즈가 크니까는 그런 데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 대기업체. 거기들도 보통 그 양극재라든가 음극재 일정 부분, 그 돈이 되는 부분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리튬 관련주도 최근에 좀 많이 각광을 받았다가 뭐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좀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재 확보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핵심 소재를 이제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니까 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금양 같은 기업 같은 경우 5천 원짜리였는데 4만 원까지 갔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4만 원 조금 넘었거든요. 5만 원까지는 안 가고 4만 원 조금 넘었다가 3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2만 8천 원까지 갔다가 이번에도 또 그 리튬 그 뭐 생산해낸다 그러니까 3만 4천 원까지 왔다가 지금 3만 1천 원대 있죠. 참 진짜 다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엄청난 데이터베이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이 내년에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뭐 어떤 기업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쌀 때, 그리고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10,000원일 때 원통형 배터리 생산해낸다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생산해내는지 저게 먹히는지 그 확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쌀 때 5,000원에서 10,000원 올라왔으면 되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10,000원에서 샀어도 뭐 300% 이상 400% 수익이 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기업들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3,000원하고 그랬던데 7,000원까지 왔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그 작은 기업들이라고 무시할 건 아니고 이게 제대로 뭘 하고 있나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투자되어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들을 뭐 사실 오르기 전부터 잡는 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뉴스 플로 나오고 실제로 잘 하고 있는지 네, 그런 그러니까 것들을 잘 확인하는 계속 거죠. 우리가 모니터링하는 수밖에 없어요.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그 홈페이지도 좀 들어가서 보고 진짜 뭐 실적도 좀 보고 이제 첨보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지난번에 1,000억 가까이 시비 발행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근데 그거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다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18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그것도 다시 또 24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그게 가시적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각광을 받다 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할 기업들이 같은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세세하게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에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위험한 거고 리스크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시작을 했을 때 또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지수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제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올라가면은 리스크가 크니까는 그래서 우리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돼. 타이밍.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빈살망 망세자가 방한한 후에 40조 규모의 우리나라 MOU를 체결했잖아요. 사실 이게 이전부터 뭐 네옴시티다 그런 테마들이 돌긴 돌았어도 이게 그냥 테마지 실체는 없었다. 그때까지 그렇죠.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MOU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뭐 관련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시세를 줬었는데 최근에 약간 좀 잠잠한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혹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원래 그러면서 뜬금없이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조정을 받으면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같은 테마주들 그거를 MOU를 맺었다고 해서 당장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고서 회수하려고 그러면 한참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시장에 다른 이슈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이제 오버슈팅을 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10,000원 초반 13,000원 하고 그랬는데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45,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3배 이상 올라갔죠. 그런 것들은 결국에 좀 조정을 받아야죠, 많이. 히림 같은 경우도 8,000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지난번에 12,000원, 13,000원까지 가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는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들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거지.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쌍용건설이 그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동전주였는데 급등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아무튼 주가가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슈 뭐 관계가 된다 해가지고서 올라갔던 거고 좀 과도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죽어버리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로 해서 특히 가을에 10월 달 이후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다가 이제 잠잠해지고 있다가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새로운 거로 돈이 또 쏠리겠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익 실현한 부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떨어졌다고 덥석 살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돈이 이 테마를 쫓아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게 철진한 테마인데 떨어졌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살 게 아니고 내년에 또 어떤 테마가 올 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시작하는 종목 사는 게
리스크가 조금 더 없다고 보면 되죠. 우리가 떨어질 때 초기에 떨어졌다가 그 기술적으로 보면 헤드앤숄더 형태가 상당히 많거든요. 헤드앤숄더 머리.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렇게 어깨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덥석 사다 보면 어깨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많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갖고 있다가 내년에 또 새로 시작하는 어떤 지금 싼 가격대에서 이제 재반 리스크가 조금 없어진 다음에 기다렸다가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덥석 잡지 마라.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낭패. 다시 말해서 저점에서 얼만큼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자분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5,000원에서 10,000원 갔어요. 네. 근데 1,000원만 떨어지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거 좋은 주식이었는데 저거 45,000원까지 갔는데 지금 35,000원이네. 야, 10,000원이나 떨어졌네. 근데 얼마부터 시작했다고요? 13,000원, 12,000원에서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한참 기다렸다가 같은 그 테마에 있는 종목들이 다 떨어지나 확인을 해보고서 떨어지다 이제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사시면 돼요. 급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주식 투자에서 돈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장이 나쁠 때 혼조장에서는 갑에서 을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네? 돈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갑인데 네.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 딱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을인 상황이겠네요. 네. 시장에 따라서 자기 희비가 엇갈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갑이지.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장이 나쁠 때 혼조장에서는 뭐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라고? 현금이요. 현금. 그렇죠. 그래서 현금 갖고 있으면 제가 고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그런데 이 높은 값의 주식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거 내일 장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미국 장이 떨어졌네. 내 잠도 못 자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 개인 투자자, 저 같은 경우 보면 현금 비중이 좀 꽤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익 실현을 하고서 네. 다시 들어가는 형태.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약간 좀 네옴시티가 끝나자마자 약간 부각받는 그런 섹터가 있는데 네. 바로 약간 중국 소비주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바로 얼마 전에 베이징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시키고 그러니까는 그 중국 전역에서 대도시에서 시위들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화시키는 조금 뉘앙스를 피는 편이고 원래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그 완화시키는 정책을 뉘앙스를 폈다가 다시 봉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요번에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요즘에 우리도 식당 가면 전부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몰려가지고서 식사하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은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 얘기도 그 질병본부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심리적으로도 조금 느슨해진 거는 맞죠, 지금. 맞아요. 그리고 네. 3차 접종까지는 웬만한 분들이 다 했고 그래서 이게 중국도 결국에 쫓아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뉴스가 요번 쉬는 기간에 어제 이제 그제 그런 뉴스가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간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과거로 보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네. 네, 그런 쪽 항공주라든가 이제 여행업종, 호텔업종, 카지노업종 이런 것들 그 분명히 그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생각보다 만약에 코로나 이 방역
정책을 중국에서 완화를 시키면 급격한 이제 세계 경기 침체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 그 중국 소비재 쪽이라든가 원자재 쪽들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회복되고 다시. 그러게요.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쪽도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도 지금 이제 내수도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집스럽게 이제 이 강력한 그 보험세 정책 피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하고 발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주가 회복에도 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그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그다음에 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그다음에 최근에 약간 한한령 해제, 약간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랑 뭐 계약 그렇죠.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여기가 좀 그동안 소외된 섹터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콘텐츠 관련 업종들 그렇죠. 이번에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약간 좀 주목하고 있는 뭐 약간 주식이라든지 그 섹터 그런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그거 괜찮죠. 어쨌든 그 콘텐츠 관련 업종들, 그쪽도 괜찮고 엔터주들도 괜찮고. 그래서 의외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그 몇몇 그 콘텐츠 업종들 같아요. 거의 비슷한 바닥 다지고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들이. 그래서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콘텐츠 업종이라고 한다면 약간 영화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사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약간 스튜디오 제작이라든지 뭐 쇼박스라든지 그런 쪽. 주로 쇼박스나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 기업들. 드라마가 더 낫죠. 물론 같이 하죠, 같이. 약간 그쵸. 영화나 뭐 드라마나 선을 딱 정해놓고서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이제 투자 받아서 같이 하는데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 분위기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정치적인 영향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끌고 그랬다 보니까는 또 게임 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렇게 막아놓으면은 국내 기업들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출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근데 게임 업종은 저 개인적으로 원체 리스크가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서 그래도 이제 조금 덜 좋아하는 편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는 이제 비대면이었고 지금은 대면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그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그쪽은 조금 제가 배제하는 편이고 이제 콘텐츠 업종은 괜찮아요. 저도 좋게 봅니다. 혹시 외국인 카지노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니까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의 흐름이 꽤 올라왔어요.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서 그 카지노 회사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이제 저도 파라다이스가 제일 좋게 보고 있거든요. 원래 인천공항에도 아주 멋지게 지어놓은 데가 있는데 외국인이 와요 말이죠. 특히 중국인 중국인 해외여행이 자유화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는 그 공항 가보면 비행기는 만석이고 그러는데 공항은 썰렁해요. 면세점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달러 값이 원체 강달러다 보니까는 외국의 그 면세점에서 사는 게 오히려 더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죠. 근데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그래서 코로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올겨울까지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우리 겨울이니까 좀 많이 생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물러갔다고 봐도 이제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 또 최근에 좀 들썩거리는 섹터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3,000단색이 지난번에 상한가를 한번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의 바이오 씨는 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한가를 쳤는데 이게 뭐 사실 그 정도 상한가 칠 정도로 뭐 대규모 공급 계약이냐 그걸 떠나서 일단은 그동안 상당히 좀 소외받았다가 좀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는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좀 부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늘 같은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라든지 약간 바이오 신약 개발 관련 업체들이 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2차 전지를 빠지는데.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개별 약진이에요. 개별 약진. 그러니까 네네. 돈 전체가 바이오 테마로 해서 확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재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코로나 관련 말만 들으면 그냥 주가가 올라간 그 시대가 아니고 개별 약진이에요. 개별 약진. 그러니까는 개별 종목에 만약에 유무상증자가 있다든가 바이오 업종이지만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냥 맛이 가서 투자자들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잘 살펴보시고 개별 이 이슈가 그리고 다른 이슈가 없을 때 있잖아요. 일부 돈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갈 것도 아닌데 억지로 상한가를 보내놓고 요즘에 특별히 조심하세요. 요즘에 장이 뭐냐면 상한가 억지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에 별별 없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시장 이 어떤 그 선도 세력이라든가 투기 세력이 그 뉴스, 작은 뉴스를 가지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띄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지금 바이오주가 뭐 각광을 받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성으로 그 어떤 특정한 종목이 진짜 뭐 큰 계약을 했다든가 우리 과거에 보면 많이 그랬잖아요. 조 단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물거품이 된다든가 해지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끝까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기업인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제 재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터졌을 때 정부에서도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서 5개 기업인가 코로나 백신에 도전하고 그랬거든요. 국내 기업 다 형편없이 결과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안 되는데 이제 어떤 그 테마로 엮여가지고서 그 주가를 이게 의도적으로 많이 끌어올렸다가 그 나중에 추격 매수한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실력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모두 다 폄하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그냥 개별 기업에 국한했다고 그래야지 이게 무슨 뭐 이제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가 그런 게 있었죠. 바이오 붐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그건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섹터가 따로 있죠. 그런 경우도 보면 이제 꿈을 먹고서 어떤 그 개발자 그 돈이 투자가 되는데 결국에는 몇 년 지나고서 성과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우리가 투자할 때 특히 제약업종은 기본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도 안정적인데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이 별로 크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약 그러면 3임상까지 했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 재작년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엄청나게 봤어요. 그러니까는 조심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어떤 주식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증권사에서 뭐 반도체가 좋다, 2차 전지가 여전히 좋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섹터, 어떤 주식을 좀 좋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좋다, 주도할 만한 종목이 나올까?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수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도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그 장을 이끌어가는 섹터를 우리가 주도 섹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반등장이잖아요. 반등장일 때 물론 거기에서도 지수 대비 초과 수익하는 그 섹터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새로운 종목에서 나오는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 웬만큼 대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낙폭과대주. 네,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중국이 이제 봉쇄 정책을 이걸 완화를 시키다 보면 철강 화학 업종도 괜찮을 것 같고. 화학도 진짜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졌죠. 그러고서 이제 그 중공업주들, 조선 업종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쪽도 경기가 살아나면 다 괜찮죠. 뭐. 아 근데 좀 깜짝 놀란 게 화학주 중에서 뭐 대한유화나 롯데케미칼 보면은 고점 대비한 80% 빠진 다음에 최근에 50% 빠르게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서 급등했던 종목들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들도 어쨌든 그 이제 내년에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그러면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각계약진인 거예요. 어떤 섹터가 전부 다 이번에도 메타버스 얘기만 네. 지난 작년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얘기만 붙으면 다 올라갔는데 맞아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번 같은 경우도 MP라든가 그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익 시스템은 뭐 15,000원에서 단기적으로 15,000원에서 지금 25,000원까지 올랐다가 그 투자 주의 받고서 많이 떨어진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8,000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내년에 어떤 그 과거처럼 상승장이 막 그 어떤 주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는 게 잘못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가끔 들으면 참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서 네네. 시장에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예기치 않은 쪽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제 그런 종목을 찾을 준비를 해야죠. 네, 그러니까는 그 제가 네네.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까? 네. 많이 올라왔죠. 아, 와, 이거 장난 아니네요. 네. 숫자 차트가. 와. 세 방이면 약간 물류 그쪽인가요? 공부하세요. 물어보지 말고. 그 저기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서운하지 마세요. 이제 궁금해하실까봐 보는 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거 편집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얼마나 많이 올랐어. 아, 다우데이터. 그렇죠.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근데 알긴 아는데 뭐 때문에 올라간지 잘 모르겠네요. 다우데이터가 네네. 키움증권 그 지주회사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 회사.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회사가 많이 이거 진짜 좋은 회사예요. 여기 돈도 잘 벌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돈 잘 버니까 많이 올라간 거지. 삼천리 같은 거. 삼천리. 네? 이거 일종의 지금 자산주 같은 경우 아니에요. 찾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 현대건설기계도 이게 3만 원 초반에 했던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야, 이거는 네옴시티 관련 주식이죠. 약간 좀 건설기계 쪽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점에서 그것도 관련이 있고. 네, 그러니까는 찾다 보면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나와요.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점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섹터 회사 괜찮고 네. 뭐 이런 것들 전환사채 수시로 발행하는 기업들은 배제시키고 네네. 유무상증자 기업들도 좀 배제하고 그래서 찾다 보면 내년에도 이제 아주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렇게 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기업들이 자기한테 돈이 될까.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뭐 내년 초에 또 세스 있잖아요. 세스 미국. 네네네. 거기에서 주로 이슈가 될 섹터가 어느 쪽인가. 내년에 이제 모빌리티 관련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빌리티라고 그러면 뭐 많이 나올 게 자율주행차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거겠죠. 네. 또 드론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큰 사이즈인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부분 납품하는 업체다 보니까는 부품이라든지 하드웨어 쪽,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반짝 뉴스로 나왔다가 그래서 반짝 상승했다가 죽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네. 원자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쭉 올라가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 안타까운 거죠. 이제. 네네. 그러니까는 또 시장이 그러니까는 이게 반짝 종목이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년에도. 아.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주 장이 긍정적으로 좋지만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요번에 이제 1,400원 넘었을 때 달러 그 원화 가격이 네. 1,450원일 때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1,200원이지만 1,200원 후반 아니에요. 그치 네. 뭐래? 근데 만약에 1,200원 초반까지 되고 1,100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원래 정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그러려고 그러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정상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사겠어요? 그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내다 팔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 매물들을 바꾸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관이나 국내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전에처럼 그냥 돌격 앞으로 해서 엄청 사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너무 3천을 뛰어넘어서 막 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년에도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잘 살펴봐서 단기적으로 미국 주가하고 우리는 이제 연관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섹터들이 올라갈 건가 그것도 좀 살펴보고 네. 그때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미리 어떤 선입감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매몰되기가 쉽거든요. 사고가. 네네. 그러면 수익의 유연성, 투자의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내년 역시 뭐 쉽지 않은 장세가 되기 때문에 뭐 2020년 생각하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그렇지만은 관점에서 이제 올해보다는 낫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또 특정 섹터가 막 주구장창 오르기보다도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돈을 벌고 핵심이 되는 그런 기업들만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약간 매크로 상황의 관점에서 뭐 중국에서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방역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뭐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철강 그쪽에서 좀 찾아보고 그런 것들도 다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다 크게 먹을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수하고 맞춰가지고 한 이 정도 먹었으면 괜찮네 싶으면 또 조금 쉬었다가 이제 떨어지면 또 이제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CES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년 1월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또 단기적으로 또 오르막 섹터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아주 힘든 해였죠. 그래서 투자자분들 저 역시 이 주식 투자, 전업 투자 한 이래로 가장 고전한 해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이제 12월 마무리 잘 하시고 해피한 내년 행복한 2023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승환 대표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2020년과 같은 장세는 앞으로 오기 힘드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작년이 아니라 올해보다 내년이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확실히 그때 좀 유연성을 갖고 그때 이제 화제가 되는 이슈, 테마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서 약간 좀 돈을 잘 벌고 주도주가 될 만한 그런 기업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뭐 손실을 보셨다면은 복구도 많이 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석권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